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전 이슈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후퇴가 됐는데 PPI는 이미 반영이 된 이슈고요. 소매 유통업체 이쪽들 실적이 좀 견조하다는 점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PPI가 됐든 CPI가 됐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그거를 좀 긴장하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눈치 게임이 결국은 이번 주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저녁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될 테니까. 그때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제 증시에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눈치 보기였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와중에도 보면은 이제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승인 났다는 것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주식이 굉장히 괜찮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원전이 됐든 LNG가 됐든 이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OBBA법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났었던 이제 세액공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강하게 반등을 준 거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이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밤사이에 테마주라고 하면 거의 태양광이 독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제 생각보다 좀 온건했던 보조금 관련 개정안이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어서 관세 관련 이슈도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약간 암시하는 발언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주요한 영향이 될까요?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사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고 협상을 해요. 관세 네. 협상을 지 맘대로 다 정해놓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걸 들이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어저께 내용을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일단 우려했던 것 중에서는 철강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15인승 이상의 버스라든지 1000cc 이하의 그 스쿠터카 이런 거라든지 이게 좀 제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거는 전력기기 쪽인데 그것도 역시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한 걸 보면 추가 관세 부담은 한 3%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여전히 전력기기 쇼티지 상황이라고 그러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지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거 역시 큰 부담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자꾸 툭툭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세해주겠다.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투자했던 것을 봐주는 거냐 아니면 또 만약에 면세를 해준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품목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건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품목을 이제 해당하는 건지 그것도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던지는데 중요한 거는 300%가 됐든 500%가 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크게 부과했을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어떤 훼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100% 반도체 관세였는데 200%, 300%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이게 말만 좀 이렇게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내키는 대로 질러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뒤에 가가지고 출구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당장의 HBM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거를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때리겠죠. 네네. 못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왔다고 해도 20에서 30% 수준이고 나머지 한 60, 70%를 한국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레거 시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관세를 100%를 때리든 1000%를 때리든 결국 가가지고 그 부분의 부담을 누가 안아야 되느냐는 건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트럼프가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주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품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들어가 가지고 HBM도 생산하고 레거시도 생산하고 파운드리도 해라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반도체 관세도 뭐 그렇고요. 또 밤사이에는 뭐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 중국으로 대중 수출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사실 기술 쪽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 좀 자승자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아쉽게 좀 드네요. 이어서 우크라전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밤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끝났고요. 또 방금 한 30분 전이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도 종료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좀 갑자기 푸틴 대통령 손을 좀 드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트럼프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만을 생각하는 좋게 말하면 네.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푸틴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바심이 좀 나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지금 푸틴이 은근히 지금 지역 분쟁들을 푸틴이란다. 트럼프가 지역 분쟁을 종식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태국하고 있었던 캄보디아의 전쟁도 분쟁이죠. 종식시켰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은근히 노벨 평화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젤렌스키하고 1차 회담에서는 한바탕 붙었잖아요. 근데 그걸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EU 정상들이 조언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대개 내용들이 이제 트럼프를 갖다 우쭈쭈 해주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역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안에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3자 회담에서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3자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민감한 문제는 슬쩍 넘어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평화 무드로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해주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런 타협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뭐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확실히 뭐 노벨 평화상에 이 정도면은 뭔가 욕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확실한 건 이제 휴전에서 완전히 종전 쪽으로 지금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 글로벌 증시 영향까지 함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뭐 참 예상보다 높은 PPI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뭐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성격을 봤을 때 앞으로 뭐 발표될 데이터에 달려 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좀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금리는 저는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범위는 0.25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이거는 출구 전략의 일환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열린 어떤 마인드로 대화를 끌어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특별히 고용이라든지 또는 CPI가 아주 심각한 훼손이만 안 일어난다면은 고용을 봤을 때 일단은 한번 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나온다 보면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고용 훼손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시장에 기대하고 좀 반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사실 그거 무슨 얘기를 할지는 글쎄요. 파월이 어떤 얘기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월이 이제 지금 상황 자체로 보면 약간 코너에 몰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라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는 쪽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연준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파월한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분열이 정말 극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뭐 이번도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 고용 때문에 좀 뭉치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일단 지난번에는 연준 쪽 이사들 두 사람, 미셸 보우만하고 네네네. 두 사람이서 일단 명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죠. 스티브 미란이 들어왔고요. 아, 그 다음에 지금 그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의결권이 항상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고용이 부담스러워질 경우에는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닐 카스카리 전형적인 매판데도 고용 얘기하면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은 지난번보다 더 만약에 이제 갈린다고 하면은 많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월의 선택은 저는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완충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조금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다. 그게 저번 7월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참 진짜 요새 너무 답답해요. 이게 뭐 일본, 대만, 상하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박스권에 또 갇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책 변화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안 편하다는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네, 계속 그렇죠. 드리고 그렇죠. 있죠. 그 안 편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대답을 피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하시는 바람에 당황했는데 그 시장 자체가 단기에 급등했었던 측면은 이번 상승의 배경은 첫 번째는 유동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만의 이슈였었던 건 정책 전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끔 정책적으로 서포팅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격하게 사들어왔고요. 네, 네. 그 바람에 저희가 6월, 7월은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상승률 기준으로. 근데 이제 주춤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증시를 갖다 서포팅을 해가면서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포커싱할 줄 알았더니 당초 얘기했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을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서 좀 까탈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면 실제로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책 당국이 신뢰를 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낮추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은 뒤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사실 선호의 문제이기는 한데 정부 정책 당국에서 갑자기 그거를 대주 조건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시키겠다. 이 얘기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로 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제 한국계에 대해서는 좀 숏, 일본은 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롱숏 포지션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에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관련해서 이 세제 개편안 노이즈들은 뭐 종종 멈추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은의 입장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일 텐데 그래도 뭐 8월에 기준금리 인하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거나 안 하건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실물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또 낮출 요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 여부가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과 관련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산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증시 활성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 당국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DJ 정부, 그러니까 IMF 전후에서 DJ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었고요.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벤처 육성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IT 육성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거든요. 현 정부가 지금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본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는 어떤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뭐 외인도 현물 시장 코스피에서만 5천억 원 매도했고요. 또 거래 대금이 8조 원대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좀 걱정이 많이 그런 되는 현재 구간인데 아직까지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정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개편안 관련 입장입니다. 정부 측에서요.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 불확실성 언제까지 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증시의 어떤 변화 의지는 확인을 시켜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스팅 시켜주고 증시의 변동폭을 줄이면서 하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를 갖다 부양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래세를 높이든 뭐하는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 네.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시점에서 전면적인 어떤 양도 차익 과세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거 우려하는 거를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되돌아오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뭐 그 판단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서 언제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어느 방향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넌센스 같아요. 네.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어제는 뭐 정책적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관세 우려도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어서 불확실성은 좀 앞으로도 확대가 이번 주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잭슨홀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전도 아직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고 뭐 관세 세제 개편안까지 너무너무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갈 거라고 봐주실까요? 저는 뭐 안 편한데 굳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여전히 좀 많고요. 지난주까지는 현금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실 어저께는 주식을 조금 채우기는요. 오, 제가 네. 원했던 종목이 좀 빠졌거나 확인이 된 게 있어서 채우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장을 좋게 보고 막 채웠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보던 종목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일부 채운 거는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줍줍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저 역시도 아직은 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걸 채웠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이게 뭐 개별주 이슈 때문에 이제 이게 담으신 거지 시장 자체가 뭐 개선이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장기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후 해가지고 주가 변동이 좀 컸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팔아놨다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그걸 다시 되담는 전략으로 일부 가져간 게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담으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되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어제 갑자기 또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약간은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뭐 이런 친구들을 좀 길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정말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 이용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출구 전략 한번 찾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